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명청 교체기로 인해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쭉 다뤄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유럽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쭉 이어 나오면서 많은 댓글 중 하나가 이 사람 안 다룹니까? 이 사람 전쟁이요. 이 사람 빼고 어떻게 전쟁을 논할 수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하는 누군지 아시죠?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했고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과 기자님이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하셨던 그분이죠. 네. 사실 오늘을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뭐 물론 매회 많은 공부를 하시는 건 맞지만 특히 이번 편이 많이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건 또 힘든 건데 아마 이게 워낙 너무 많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데요? 응? 누군데요? 나시 아니에요, 나시. 성은 따로 있잖아요. 나시. 오시야. 성이 나시가 아니에요? 나 폴레옹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 오늘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18세기, 19세기 유럽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나폴레옹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프랑스 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18세기 유럽. 이때 대성같이 등장한 한 젊은 군인.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유럽의 새 역사를 쓴 나폴레옹의 전설이 시작된다. 나폴레옹 전설의 시작. 자, 저희가 지난번에 7년 전쟁을 살펴봤었는데 네. 7년 동안 뭘 했는지 다시 원래대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왔죠. 중요한 사실은 네.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엄청 가난한 상태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을 잃은 상태로 돌아갔는데 이후에 유럽 분위기는 지금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아주 조용했어요. 아,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경선을 움직이지 말자.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냉동 상태로 갑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강대국하고 강대국이 싸우면 승부를 낼 수가 없다. 승부가 나기 전에 같이 파산한다. 따라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웬만하면 참자. 웬만하면 참자.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전쟁론이 바뀌어요. 전쟁으로 승부를 내던 시대는 지났다. 그럼 전쟁은 포럼이고 협상으로 해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간 위력 시위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면전은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이게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클라우제비치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 그 왜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말에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정치가 너무 일상화돼 있어갖고 그렇죠. 택시 타도 정치 얘기하는 거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하루에 3번 정도 택시 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알죠. 오늘 오전 뉴스와 오후 뉴스를 쭉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래서 다들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러는데 여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랑 싸우면 네. 그냥 같이 죽는 거다. 그러면 군대가 없냐? 아니 군대도 필요하지. 가서 으쌰으쌰 이건 해야지. 그러면 승부는 협상으로. 대신 군대는 해외로. 식민지 네. 쪽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제일 중요해진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술적으로 모든 사관학교 과목에 네. 요새 구축이라는 게 들어가요. 저기는 들어가도 점령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자.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요새진지 구축하자. 그래서 나 에이스야. 그래야 협상이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야 어떡할래? 7대 3 좋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7년 전쟁에서 항상 그 유리한 고지에서 싸웠던 쪽이 굉장히 강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요새를 짓고 그 다음엔 테이블에서 결정하자. 그럼 공병대 대장이 제일 넘버원. 맞아요? 이제는 뭐 기마대 뭐 필요 없어 공병대 대장이.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평화롭다 하지만 곧 뒤이어서 프랑스 혁명이 또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요럴 때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사실은 그 안에 뭐 귀족의 혁명, 뭐 지롱드, 부르주아, 뭐 극강경파, 극우 뭐 하여간 이래갖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혁명이 뒤엉켜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또 혁명이 나니까 외국들이 이제 프랑스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내후외환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반란이 또 나기 시작해요. 네. 이것도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특히 프랑스 서부하고 남부 지역에서 반란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반란 중에 사실 제일 유명한 건 방대 반란이라고 네. 뭐 하여간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 쪽에서 이제 툴롱이라는 곳, 1793년에 툴롱이라는 항구에서도 이제 반란이 발생하는데 네. 여기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죠. 역시 걸출한 인물은. 여러 이 반란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었군요. 원래 1793년이라면 네네. 혁명이 난 지 거의 4년째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 난 지 4년째라면은 혁명이 어느 정도 이제 완숙기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데 좀 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뭐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쪽이 워낙 아마추어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시 프랑스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무슨 뭐 야시냐라는 집회가 있었대요. 네. 이때 당시에. 야시냐. 근데 무슨 집회냐면은 이제 교회의 재산과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집회예요. 네. 채권 같은 네. 거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해서 이게 완전히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시냐 한 트럭을 갖고 네. 가야 사과 하나 사고 막. 네, 그러니까 극심한 경제난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 더군다나 이때는 아직 그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른바 단두대 공포 정치를 할 때였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했죠. 그런 와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부지방에서 주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반란의 세력은 이제 수구파라고 해야 되나요? 왕당파.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게 됐죠,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해안 지방으로 거의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앞서서 허준 씨도 얘기를 했지만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고 또 여러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폴레옹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떤 전쟁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거는 툴롱 전투입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벌였던 전투는 이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있었어요, 그냥. 툴롱에서 비로소 나폴레옹이 되었군요. 그렇죠. 나폴레옹이 등장한 툴롱입니다. 그래서 툴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이 전후 사정부터 해서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툴롱은 과연 어느 지역인지 앞서서 박사님께서도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진압지에서 나폴레옹이 탄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툴롱? 지금도 이 명칭을 사용을 하나요? 어디에 있죠? 또 남프랑스에 있는데 거기 마르세유 근처예요. 마르세유보다 더 남쪽에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남부에서 왕당파의 반란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국민공예파의 군대가 마르세유를 진압을 합니다. 네. 네. 진압을 하게 되니까 툴롱에 있었던 이제 왕당파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는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서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대프랑스 선전포고를 했던 당시예요. 왜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혁명 기운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왕정이잖아요. 네. 근데 혁명의 기운이 자기네 쪽으로 퍼져버리면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루이 16세를 죽였잖아요. 아 왕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치 왕은 죽이면 안 됐었는데 그때. 여지껏 전쟁사 배우면서 아무리 적군이라도 항상 왕은 대우해 줬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8월 28일에 이게 툴롱에 있었던 왕당파들이 툴롱 앞바다에 그 영국하고 스페인 해군이 봉쇄 작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들한테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와라. 아 왕당파 편이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영국하고 스페인 함대를 맞아들여요. 그래서 연합병력 1만 3천 명이 상륙을 합니다. 우와 꽤 많네. 네. 이 소식은
파리에 있었던 국민공역 본부에까지 전해지는데 네.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영국과 스페인인데. 네. 근데 이 왜 이렇다 하면 툴롱이 중요하냐? 네네. 이게 지중해 연안의 이 툴롱은 프랑스 제1의 군항이었습니다. 아. 당시 여기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전함이 70척이에요. 우와. 이 70척이라는 숫자는 당시 프랑스군 해군의 절반에 우와. 달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군항을 상실한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의 해군력 절반을 상실한다는 거와 안 마찬가지였죠.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야,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영국 해군이 강했는데 그렇죠. 프랑스 해군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프랑스 해군이 막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미국 독립전쟁 했었을 때 네. 잠깐 했었는데 미 독립전쟁에서 영국군 함대를 격파한 것도 이때 당시에 프랑스군이에요. 이 직전의 프랑스군이겠죠. 그 정도로 프랑스 그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해군이 막강한 존재였는데 또 하나 영국은 모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7년 전쟁 이후에 평화의 시기가 오잖아요. 네. 이 평화의 시기에 맞춰서 영국 해군이 군축을 했어요. 그래서 재정이 힘드니까. 이때 좀 비리비리했었는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던 해에 영국이 스페인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스페인한테 혼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혼쭐 난 계기를 통해서 영국 해군이 군비를 증강했고 4년 후에 강화된 영국군이 이 툴롱 앞바다에 봉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봉쇄를 하고 있었던 이 영국과 스페인의 이때는 또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또 손을 잡았죠. 유럽은 참 희한해요. 왕시켜야 되니까. 유럽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 들어온 군대가 육군은 거의 스페인군이었어요. 영국군은 2,500명밖에 안 됐대요. 네. 얼마 안 줬. 아니 왜냐면 당시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 하느라고 바쁘죠. 병력이 없어 병력이. 아프리카를 그 넓은 아프리카를 몇천 명 보내서 먹었으니까 찔까 몇천 명이면 영국은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 겨우 2,500명의 영국군과 나머지 스페인군이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공회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이게 외국 군대가 그렇지. 자기네 제일 군항에 들어왔단 말이죠. 네. 이건 이제는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상륙한 지 불과 11일 뒤인 9월 8일 날 이제 장 프랑스와 카르토 장군의 지휘 아래 아비뇽하고 말세유를 탈환을 해요. 네. 탈환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병력과 현지에서 징집한 병력을 합쳐서 이제 툴롱으로 옵니다. 여기서 제가 네, 이 툴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압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왕당파가 일단 항구에 진지 구축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영국과 스페인을 불러들인 거고 네. 그리고 이 공회가 진압을 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스페인하고 영국 군대를 부르기 전에 진지구축 한 게 아니라 네. 그들이 들어와서 진지구축을 해준 거예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지가 좀 있었지만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진지가 훨씬 강화돼요. 영국과 스페인. 예, 이게 그러면 그 7년 전쟁 이후니까 진지 구축을 잘 할 때네요. 매우 잘할 때였죠 이때. 그리고 원래 요새가 있었잖아요. 군항이니까. 군항 그러니까 원래 툴롱 군항 자체는 요새예요. 그 자체가 요새고 이 요새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해서 전초 기지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 요요세 됐네요. 아니 왜냐하면 툴롱을 지금 위성지대로 보셔도 저게 우리나라 꼭 진해처럼 맞아요. 뒤는 산이 쭉 막고 들어- 있고 예. 앞쪽은 항구인데 그 산 고갯길로 들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저 산 뒤로 넘어가는 예, 좁은 산 길. 사이로.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진로를 제압할 수 있게 봉우리 바다 진지하고 또 저 요새 앞쪽에도 전초기지를 깔아가지고 그 요새 앞쪽에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가 있었는데 네. 뭐 세인트 필립, 세인트 컴, 그다음에 세인트 찰스 이렇게 세 개의 진지가 있었습니다. 되게 신들한테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가 보다. 그다음에 동쪽에서는 라이포이프 장군 지휘하에 6천 명의 이탈리아 방면군이 합류를 합니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방면군이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툴롱을 공략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왕당파가 아니라 진압군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본의 아니게 국제전이 되는데 네. 스페인군이라고 하지만 당시 나폴리도 스페인령이었거든요. 아. 실제로는 거의 이탈리아 주민들인데 피에몬테, 나폴리 이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개 파견 스페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느낌은 이탈리아의 반란군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진압군도 스페인군이 오잖아요. 네. 스페인군인데 사실은 이탈리아 땅 일부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군이 스페인군으로 참전하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군은 진압군이라면서요? 그거는 또 이탈리아에 들어가 있던 프랑스군. 이탈리아에 들어가 있던 프랑스 공회의 군대가 그러니까 원래 돌아오는 거군요.
원래 이렇게 되면서 모든 프랑스 군대는 프랑스 공에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었던 해외 점령지에 있었던 군인들도 당연히 프랑스 공에 소속 군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까지 불러들인 거예요. 급해 맞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보니까 툴롱 오른쪽이 바로 이탈리아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던 군대가 6천 명이 네, 합류. 그리고 거기에 있던 스페인 군도 그렇죠. 나폴레옹 왕국에 있던 스페인군도 오는 거죠. 네. 아직 여전히 유럽은 복잡합니다. 복잡한 여기까지만 해도 복잡하네요. 지금도 복잡하더라고요. 예. 근데 늘 그랬듯이 아직 전투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아니, 거. 아직 마세요. 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갑자기 국가 간의 전쟁이 좀 됐습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나요? 아직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전력 분석을 해야 돼요. 네. 보면 이게 이제 그 국민공예군이라는 게 사실 혁명 나고 이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징집령이 참 의용군이 나와요. 네. 의용군 다음에 징집인데 네. 그 의용군들이 불렀던 게 지금의 프랑스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막 와. 그러니까 야 이게 처음엔 용감하게 잘 싸웠어. 네. 그러니까 이거 되네. 그래서 이제 징병을 하죠. 근데 이제 또 일설에는 이렇게 되니까 와 자유 만세 뭐라 말았어요 막 이러다가 총소리 빵 나면 도망쳐. 그거가 바뀐대. 그 임자 없는 그 계급을 정치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그래도 좀 지휘관이 좀 당나귀라도 사자 같은 부하들이 있으면 싸울만 한데 네. 이거는 지휘관이나 부하들이나 훈련도가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프랑스 혁명군 장교들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형편없었고요. 그렇다면 진짜 싸울 만한 군 그 장교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그러게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었기에. 네, 이게 이미 뭐 대개가 왕당파였을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그 귀족 장교들이. 그러니까 왕당파였으니까 혁명의 과정에서 이미 뭐 정말 많이 죽었고요. 장교들이. 예, 그다음에 망명한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에 아예 반란군에 가담을 했는데 반란군에 가담을 해도 이렇게 반란군에 가담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또 지휘권을 주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좀 사상적으로 아직은 순수하지 모르겠어. 못해라는 그런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많이 군대를 그만두고 그냥 망명했던 사람이 많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그 당시 혁명으로 장교의 3분의 2가 이탈을 했고 네. 특히 고위 장군은 뭐 다 죽여가지고 3명이 남아 있었는데 네. 이 3명도 나중에 다 또 그럼 장군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장군은 다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걸 운에 움직이게 하려면은 장군이 있어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이 카르토가 지금 병력을 이끌고 왔잖아요. 네. 이 카르토의 전직이 화가예요. 에? 그림 그려. 예, 화가예요. 못 들고 왔어요? 네, 그것도 화가인데 네. 드리는 말에 하면 이류 화가. 어렸을 때 이제 보병으로 잠깐 근무를 했어요. 용기병도 아. 하고. 근데 이제 뭐 20살 때 이제 화가가 돼서 뭐 루이 16세 초상화를 그린 적도 있다는데 근데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장군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대위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예비역 대위라고요? 아 진짜 없었군요. 네, 이런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제 막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 남은 장군 중에 한 명이 싸우는데 애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나가자 그랬다 총소리 빵 나면 뒤로 이러고 막 뛰니까 확 이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도망치는 애는 직결 처분한다. 그랬더니 이제 공회위원이 네. 이 무슨 비민주적 처사는 말이냐. 너. 이때 프랑스 혁명 때 구호가 자유잖아. 인간의 자유는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장군, 야 지금 전쟁하는데 그럼 뭐 자유롭게 도망가고 자유롭게 탈영하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쭉 따라오시죠. 그래서 단두대로 가요. 아니 방금 자유라고 말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자유를 억압한대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단두대로 간다고요? 네 영혼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자유. 그렇지. 그들은 인간 본능, 공포에 와. 순응할 자유가 그게 있어. 그러니까 당시의 혁명파 국민공회에서 1793년 이 툴롱이 있었을 때 가장 퍼졌던 게 뭐냐면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혁명이 변질됐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왕당파 같은 놈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더 공포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순수성을 찾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죠. 근데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저승사자죠.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카르토 장군이 저렇게 단추를 많이 풀어헤친 모습으로 아이, 예술가들은 예.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리고 저분이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네. 너 부인이 이렇게 참견을 또 많이 했대. 부인이니까 일설에 의하면 부인이 더 똑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더라고. 지금요 잘 보시면요 네. 지금 카르토 장군은 앉아 있고요 서서 부인이 단추 더 풀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싸운 게 처음이 아니라 벌써 수년이 진행이 되어 온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잠깐 하면 왕당파의 반란이라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반혁명이지만 역시 농민봉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부가 이제 왕당파가 많이 들어가고 사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정이 복잡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하나로 딱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해 그 말. 왕당파 수구파의 반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니들 말대로 주민들이 봉기한 건데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카르토 장군은 화가 출신에다가 지금 초상화도 마치 이제 와이프의 소리 확 지르고 나 잘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인물이라면 살짝 걱정이 좀 되거든요. 과연 카르토 장군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래도 이 사람이 이긴 나름 적이 있어요? 일단은 마르세유를 진압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마르세유의 그 왕당파의 반란은 그쪽도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압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 왔는데 여기에는 외국 군대잖아요. 네. 딱 보니까 이 사람도 좀 이게 좀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름 이 사람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툴롱 서쪽의 고지대에 이제 올리올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공략에 이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올리올 고지를 손에 넣어요, 이 사람이. 오. 근데 이 손에 넣는 과정에서 포병 지휘관이 하나 있었어요. 동마르탱이라고. 이 동마르탱이라는 사람이 이 고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 전선에 이탈해요. 네. 그러니까 포병 지휘관이 없잖아요. 야, 포병 지휘관 한번 찾아봐라. 나폴레옹. 새카만 중이었는데 운 좋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데는 좀 정치적인 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나폴레옹이 와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왜 가관이냐? 카르토 생각에서는 이 올리올에다가 이제 대포를 설치하면 이제 한국까지 대포를 뻥뻥 쏘면서 영국군하고 스페인군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네. 언덕 위긴 하네요. 그렇죠. 네.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틀린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이런 생각을 해서 24파운드 포를 갖다가 여기다 올려놨대요. 네. 네.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보니까 저기 장군님 이렇게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인마 네가 뭐하라 뭐라라? 인마 새카만 이 중이가 너 내가 여기서 뻥뻥 쏘면 쟤는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갑니다. 그럼 한번 쏴보세요. 24파운드를 갈겼다. 다 갈겨니까 알겠어. 3분의 1 날아간 겁니다. 대포가. 앞에 뚝 떨어지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에서 보면 올리올에서 툴론까지 지도로만 봐도 6km가 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덕에서 쏘니까 대충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야에서. 근데 나폴레옹은 비록 계급은 낮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관학교까지 나와서 포병 지휘관으로는 우수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 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카르토 장군 열받았을 것 같아요. 많이 열 받아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아니 진정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오히려 좀 진짜 장군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왔다니 내가 정말 믿고 맡기겠다 하겠지만 이씨 뭐야? 이씨 나보다 이 새까맣게 이씨 뭐야?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 많이 배우고 잘 먹으신 분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피해. 이제는 쟤한테 맡겨야겠다. 그렇죠. 맞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많이 카르토도- 배우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배우고 저기 가진 거 많은 사람 아닌데. 교수님 여기서 좀 잠깐만 가만 계시. 카르토 이게 기세운 거 보니까 좀 가지는 것 같은데. 그때 카르토는 아비뇽하고 마르세유를 이런 식으로 점령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포가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도시로 밀고 들어가면 돼. 왜냐면 이게 그냥 농민 시민 반란군이니까 정규군이 와서 착착착 하니까 그냥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 쏘는 거는 이제 어머고 이제 저 길을 따라 그냥 도시로 쭉 들어가면 된다. 였는데 아까 기자님도 말했듯이 거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정규군이라고. 그렇죠. 요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달리 봐요. 지금 카르토 장군의 작전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전 믿을 수가 없는데 새카만 주기가 저는 제 일을 할 테니까 장군님은 장군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잖아요. 그림 그리세요. 에이, 경치 좋았잖아. 설마 그렇게. 아 근데 여기 배경이 있는 게 나폴레옹이 저기 들어갈 때부터가 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살리체티라고 네. 국민공회 의원이었는데 오. 그 사람 통해서 들어간 거야. 이게 나폴레옹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툴롱을 밀고 가는 것 대신에 에퀴에트 요새를 점령해야지 원하는 대로 연합 함대에 대한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영국 함대에 대한 효과적인 포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전초기지 요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기 도시로 밀고 들어가지 말고 네. 남쪽으로 삥 돌아서 톡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네. 저기를 점령하자는 거예요. 아 아예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죠. 반대 방향이네요 완전히. 해안 포대를 점령하자는 거죠. 지금 스페인, 영국 그 연합군 이 요새가 정확하게 딱 그 들어오는 길목 쪽으로 가장 강화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 가자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에퀴에트 요새를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카르토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야 나라고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다. 오. 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오. 근데 지금 저기 에퀴에트 요새를 봐라. 너무 험준해서 거기까지 접근이 불가능하다. 어허. 너 이거 되겠냐? 어.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나폴레옹은 에퀴에트 요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점령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리체티한테 아 백. 자기 백한테. 예, 얘기를 해서 자기 작전이 통과되도록 합니다.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카르코는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잘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전 아나운서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집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나폴레옹은 정치적인 백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 나폴레옹은 그냥 임무에만 충직했던 그냥 군인이었다면 아마 나폴레옹은 그저 그런 군인으로 그렇죠.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네. 이 혼란했던 시기에 나폴레옹은 내가 내 전투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분명히 정치적인 뒷배경,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고 이렇게 해서 에퀴에트 요새에 대한 공격을 허가를 받습니다. 아하. 이게 나폴레옹이 똑똑한 게 모든 전술은 일단 타겟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저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 고지에 적이 있어. 고지를 점령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내가 목표가 고지가 아니라 딴 거잖아. 원래 딴 거라면 네, 네. 고지를 우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딴 데를 점령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툴롱 전투지만 툴롱시가 타겟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국군은 결국 바다에 있기 때문에 영국 함대를 공격하면 영국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외국 군대니까. 그리고 영국 함대를 공격하려면 배를 부시는 게 아니라 항구를 포의 사정거리 안에 넣으면 네. 배는 거기 못 있잖아요. 못 있죠. 그럼 우린 이기는 거죠. 아, 그래서 나폴레옹의 목표는 정확히 말하면 항구였어요. 나폴레옹의 가장 뛰어난 점이 이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데를 탁 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새에 대한 공략을 허가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이었는데 어느덧 소령으로 진급을 해 있습니다. 별다른 전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인맥 덕분에 소령으로 진급을 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전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두 계급이나 특징이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댓글에 날 텐데 그때 중이 아니고 대위였는데요, 소령이었는데요.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건 우리 따지지 네네. 말자고. 며칠 사이에 계급이 휙휙 바뀌거든. 바뀐대요. 네. 근데 윤 아나운서 말씀드린 대로 네. 윤 아나운서는 아마 카르토 장군의 심정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카르토 장군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네. 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야 누군 백 없어 이러고 싶은데 네. 없어. 뒤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알는 사람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말하면 안 되겠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 나폴레옹이 요구해요. 저기 에퀴에트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명만 줘요. 네 능력이면 500이면 될 거야. 아 근데 유치하다.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고 아니, 물론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사실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렇게라도 했기에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그때 상황이 또 모르잖아요. 네. 아니야, 그렇게 유치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뜬 거예요. 이때 아주 정말 막장이었거든. 나 같으면 300 줬어. 잠깐 뭐라 그러면서 300 줬을 것 같습니까? 된다며. 천은 있어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1000이 필요한데 너무 300이던데. 그래서 500 데리고 가는 그래서 거예요? 진짜 500만 주나요? 근데 이 에퀴에틱 요새에 대한 공략을 영국군하고 스페인군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전초기지 세 개가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 세 개의 전초기지를 강화합니다. 네. 훨씬 강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강화된 진지를 뭐라고 프랑스군이 불렀냐면 리틀 지브랄타라고 불렀어요. 지브롤타가 왜? 지브랄터 해협에 그 네네. 영국이 철옹성 지브랄타가 네네네네. 있거든요.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멀그레이브 요새라고도 하고 이제 네. 별명으로 리틀 지브롤터라고 그랬는데 지브롤터가 고처럼 돼 있잖아. 딱 저 길을 네네. 막죠. 해협을 막는 데니까. 네. 영국이 사실 저걸 중시 안 했는데 그 500명 갖고 공격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영국군이 아차 이거 중요하구나. 내지는 프랑스군이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구나 라고 해서 거기다 요새를 설치해서 전투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카르코가 500을 줌으로 인해서 스페인과 영국군은 프랑스군의 계획을 눈치를 챈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그러니까요.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칫 모든 나폴레옹의 계획이 물거품이 그렇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500을 갖고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이게 공격을 안 실패하니까 됐구나.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최우선 목표가 바뀝니다. 자, 본인이 나폴레옹입니다. 네네.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나? 내 백한테 이르는 것부터. 그렇죠. 비슷한 형! 거의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그래? 예, 거의 맞았어요. 다시 말해서 백한테 일러서 카르토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일 유치하긴 목표가 못 카르토가 됐구나. 그래서 카르토가 제거되는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분이 오세요. 나폴레옹 비슷하네. 그 다음에 이제 도페 장군이라는 네. 사람이 오는데 네. 이 사람 원래 치과 의사 출신이에요. 교수님 잠깐만. 치과 의사라는 얘기도 있고 내과 의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그거죠 뭐. 배도 만졌다가 이도 만졌다가. 교수님 무슨 프랑스가 이런 나라예요? 아니 지금 왜 보면 나한테 그래? 유럽은 지금도 올림픽 나오는 거 보면 네. 올림픽 선수가 딱 등장하는데 우리는 야구 선수 그러면 야구 선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야구 선수가 딱 나왔는데 산림관리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럽 보면 막 이러잖아요. 하긴 그래. 예전부터. 응. 그래갖고 근데 이분도 희한하게 의사잖아. 네. 의사인데 그 피만 보면 울렁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아니 외과 내과 의사. 내과, 그래서 내과. 내과 의사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 그런가요? 네. 치과 중에서도 잇몸 안 건드리는 치료만 하죠. 그렇지. 그럼 이분은 자진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무더워. 공격을 하다가 영국이 대포를 쐈어요. 네. 근데 프랑스군 하나가 대포를 맞고 두 동강이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두 동강이 나면서 그 파편하고 피가 자기한테 튄 거예요. 그 경기를 일으켜서 쓰러져요. 그러고선 덜덜덜 떨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쫓아오죠. 아니 지금 돌격하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 자네가 하게. 전권 위임. 예. 그러면 나폴레옹이 오히려- 전권 위임 받았네. 네, 장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세 번째 사령관으로 뒤고미에라는 사람이 오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이때는 이제 나폴레옹 작전이 거의 승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존심이 서 이제 한 번 더 공격을 해. 그래갖고 뭐 엄청난 손실을 보고 네. 근데 지금 엄청난 손실이 아니고 사실은 한 200명 죽었는데 어. 화약을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돌격은 못 하겠고 쏴라. 그래서 계속 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때 다른 전투인데 못하는 애들이 싸울 때는 어떡하냐면 그냥 쏴. 네. 총이 이때 대포가 있으니까 네. 그냥 쏴. 쏘다가 상대가 좀 흔들리잖아요. 네. 그걸 봐야 비로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이 배고파서 흔들릴 수도 있고 네. 겁먹어서 흔들릴 수도 있는데 안 흔들리면 화약 떨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이날 하루 동안 뭐 50만 발을 쐈대. 하여간 막 설마 50만. 하여간 뭐 어떻게 다 쏘고 뭐 사상전 200인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나폴레옹한테 이제 와요. 나폴레옹 계획대로 해라. 이때 아까 그 위에다 이제 투서질 한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게 당시 민주정부다 보니까 군대를 강제로 앞으로 보내도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수준이잖아요.
민주정부의 민주국.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덕을 단단히 본 건 옛날 같으면 일개 대위가 장군 제끼고 거기다 장군을 제낀 정도가 아니라 이 장군은 무능해서 안 됩니다. 뭐 하극상도 이런 이런 하극상이 하극상이 없어요. 그냥 막 가는데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혁명 정부다 보니까 네. 그 옛날 우리 소련군 그 정치 장교 보내듯이 정치 장교는 아닌데 정치 장교 같은 무슨 정치위원회에서 누가 이거 나왔어요. 나와요. 예. 이분들이 이 간섭질을 한 이 더 높아요. 그리고 동서고금망론하고 이런 종류의 정치위원이나 정치장교의 특징은 과격한 작전을 좋아합니다. 그래 왔는데 하필 그 살리체티가 나폴레옹 코르치카 출신이고 나폴레옹하고도 친했어. 그래서 걔가 이제 밀어 넣어준 거예요. 얘를 쓰라고. 안 쓰려고 그러는데 쓰라고 밀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나폴레옹은 자코뱅이라고 프랑스 혁명 때 제일 급진파였던 자코뱅 당원에 가까웠어요. 동생은 자코뱅 무슨 지부장 같은 것도 했고. 그런데 여기도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의 동생을 여기서 사귀어요. 또 둘이 친했대. 그래갖고 아주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한테까지 직접 나폴레옹 보고서가 가요. 그리하여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고 자신의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 편지 내용 한번 보면요. 네. 저는 포병을 제대로 지휘할 포병 장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르토는 아니라는 아, 네, 얘기죠. 그렇죠. 계급이 맞아야 지금의 바보 같은 참모들의 편견과 아집을 누르고 이론과 경험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속 상관을 그냥 바보라고 때려버리네요.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됐잖아. 아, 굉장히 친했나 봐요. 그분하고 그 공회 의원하고. 아니 오규스탱 로베스피에르는 나중에 로베스피에르랑 같이 죽는데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와 그 동생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규스탱이 권력자보다 나폴레- 동생이 더 무서워. 그래서 저기 오규스탱이 나폴레옹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형 이 바보들하고 못 싸우겠어. 근데 세다. 아니 근데 윗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폴레옹을 절대 쉽게 봤으면 뭐 쉽게 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네. 중요한 게 이런 정치에만 능했던 게 아니라 네. 군사적 재능 또한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은 그 모든 판을 보고 나서 에퀴테트 요새를 점령하고 나서 적의 대포를 설치해야 된다. 네. 근데 에퀴테트 요새를 점령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요새를 점령하고 나서도 항상 필요한 건 막강한 화력이다. 포병의 화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한테 지금 그 대포가 있는데 네. 충분치가 않았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툴롱 인근을 샅샅이 뒤져요. 병기고를 샅샅이 뒤져서 대포하고 탄약 이런 걸 확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포병 숙련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당시 포병 하사가 이제 포 쏠 줄을 몰랐대. 네, 맞아요. 완전 오합지졸이었구나. 그래서 전직 포병 장교들을 소집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이야. 설득해서 데리고 와요. 와. 예를 들어서 많은 포병 장교들 출신이 네네. 나 혁명에 뒤어가지고 안 안 두 하고 번 다시나 싶어. 전쟁터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가서 다 설득합니다. 사실 말이 설득이지 나하고 안 협박이요? 가면 나하고 안 가면은 내일을 단두대를 볼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로베스피에르라고 알아요? 이게 물어보면 이거 대포 어딨나요? 지금 옷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래? 예, 그렇죠. 단두대 올라갈래. 그래서 중요한 인적 자원까지 손에 넣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미 나폴레옹 수중에는 약 300문의 포병 전력이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하는 전법을 씁니다. 혹시 허준 씨 벙커 러시아가 아십니까? 알죠. 예. 딱 안전하게 요새 만들고 들어가서 암호해주고 네. 또 앞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벙커 만들고. 바로 여기서 벙커 러시아. 임요한이 나폴레옹한테 배운 거네. 그래서 이제 영국군을 압박하기 위해서 11월 20일에 영국군의 강화된 진지 외 멀그레브 요새.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네. 바로 서쪽에 자코뱅이라는 이름의 포병 진지를 먼저 짓습니다. 이름도 장거뱅. 장거뱅이네. 예. 드러냈네. 딸랑딸랑의 귀재예요. 야, 나중에 보면. 잘했네. 포대 이름 하나는 네. 국민공회였어. 야. 그다음에 28일 인근에 또 하나의 이제 진지를 짓는데 이 진지 이름은 엄생빼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오, 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엄청 세 이런 느낌이 드는데. 명을 모르는. 그리고 마침내 12월 14일에 샤츠코키항이라는 마지막 진지를 만듭니다. 이 샤츠코키항은 이름이 악동 축출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제 악동을 마지막에. 내쫓는다. 예. 그 액괴 요새 근데 그렇죠. 마지막 앞에 벙커가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영국군하고 스페인이 이거 보니까 이거 자꾸 오잖아요 벙커가. 그래서 뭐야 저거.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벙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앞에 벙커를 무력화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을 하면 닥도를 해야죠. 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든 부셔야죠. 예, 여기서 총검 돌격을 해요. 아, 그래서 프랑스군 전초 요새에 대한 총검 돌격을 일제히 시행하는데 여기서 하나 진지를 뺏겨요. 뺏기긴 하는데 오히려 요거를 기다리고 있던 이제 나폴레옹이 네.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서 완벽하게 격퇴를 시켜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공격에서 진지를 뺏어야지 영국군과 스페인군 입장에서는 저 어떤 그 전선을 교착을 만들 텐데 그렇죠. 공격이 실패하고 뒤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영국군과 스페인군 내에서는 불안감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지가 또 올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집중 포격. 나폴레옹의 예. 그래서 포격. 물론 그 전에도 포를 쏘는데 이게 겁나서 쏘는 거하고 공격적 목표를 갖고 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포대를 최대한 앞에 3개, 4개를 만들어 놓고 네. 무려 48시간 동안 집중 포격을 때려요. 포병 장교다운. 18시간이요? 아 나폴레옹 충분한 포병 화력이 있어서 충분하게 쏴야 된다. 그래야지 쟤네들 예봉을 다 꺾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교대도 못하고 그러네요. 뭐 후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포격은 안 맞아봤지만 이게 흔들리면서 죽을 사람을 흔들고. 흔들어 버리거든요. 거의 탈진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12월 17일에 5천 병력으로 총검 돌격을 해요. 다음 이야기. 틀롱 전투에서 포병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야망을 실현해 나간 나폴레옹. 출신의 벽을 넘어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 숨은 이야기를 공개한다. 틀롱 전투 두 번째 이야기.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 코르시카의 이제 아작시오라는 이제 그 수도급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집안은 법률가 집안이고 어머니는 이제 군인 집안. 프랑스 군사학교에 가는데 여기가 뭐 귀족만 다니는 학교였대요. 프랑스 애들은 절대 귀족으로 앉혀주는 코르시카 출신이 들어갔다는 게 정말 믿기질 않지. 단 한 번도 나폴레옹이 결투를 거절한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면. 나폴레옹 칼싸움 잘했다고. 오. 코르시카 독립운동이 발생하거든요. 아. 자기 형을 의원으로 만들고 자기는 의용군을 조직해서 의용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르시카의 군사 지휘기자가 되죠. 여기서도 또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